저출산과 고령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은데요.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사회복지, 영유아 보육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리더 오늘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모시고 보건복지위원회 당면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바쁘신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선 의원이시고 또 10년 동안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쭉 활동하시고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맡으셨는데 뭐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중책이신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동안 쭉 보건복지위원회를 쭉 고집해 오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17대 전반기 법사위원을 2년 하고요. 예, 그들은 상임위,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을 한 10년 했으니까 아마 현재로서는 여야 간에 보건복지 상임위 10년 한 사람은 없죠. 예, 제가 앞으로 2년 정도는 하면은 12년을 채우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가운데 상임위원 돼서 하여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또 기쁜 마음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 이제 보건복지 상임위는 제가 상임위원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제일 첫째는 늘상 여야 간의 어떤 정쟁, 다툼 같은 거 공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는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든 사당이 누구한테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좀 일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18대, 19대, 17대 상임위가 놀고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일하는 상임위, 늘상 우리 상임위에서 시간이 쫓겨가지고 법안을 충실히 다루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건복지야말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 여러 가지 국정과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것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 이걸 해결하는 주요 상임위가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든든하고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저희 사회적 이슈인데요. 복지 예산 지난해만 해도 전체 예산의 32%,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어떤 일에 좀 중점을 두고 좀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글쎄, 뭐 원래 대한민국의 현안 문제가 원래 많다 보니까요. 또 대한민국 현안 문제가 대부분 우리 보건복지에 관련된 문제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볼 때요.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싶은 게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그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거든요. 아주 복합적이고 다단계적인 어떤 원인이 경합돼서 결합돼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게 세계에서 1.30 합계 출산율 1.30 이하가 초저출산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초저출산국을 경험한 나라가 11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15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죠. 단연코 OECD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꼴찌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모 연구소 연구 결과에 한다면 2100년 가면 5100만 대한민국가 2468만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2500년 가면 33만 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의 민족 1호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세계적 인류학자의 그 진단 결과도 있을 정도로 저출산을 심각한데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하여튼 역점적으로
돼야 되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게 우리 상임위랑 관련돼 자꾸 모든 상임위 함께 연관인 것 때문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일가 가정 양립의 확립 문제라든지 이 높은 보육비, 높은 양육비, 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경력, 단열력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데 하여튼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저출산 극복하는 수단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령화 문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현재 고령화 비율 65세 이상 그 어르신 인구 비율이 한 13.3% 정도 되는데요. 매년 수십만 명이 어르신의 그 진입입니다. 65세에. 지금은 13.3%지만 대략 한 2018년 가면 이게 14%가 넘어가지고 고령화 베이비 부모들이 그렇죠. 진입할 테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고 2026년 가면 초고령 사회.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사회가 돼요. 2050년 정도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일본과 1, 2등을 다툽니다.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게 이런 고령화로 가면은 지금 한 17명 정도가 한 명을 부양하는 꼴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정도 가면 한 2.6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꼴입니다.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전이 양면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라든가 이렇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 거기다 여러 가지 어떤 고령화 문제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큰 게요. 일단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OECD가 1등입니다. 우리가 뭐 49.6%라고 그랬는데 OECD 평균이 12.6%에 불과하거든요. 더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평균 수명은 우리가 81세 정도 넘는데 건강 수명은 71세가 안 됩니다. 한 10년 앞으로. 그렇죠. 10년 정도를 편찮으신 상태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죠. 거기다 한 140만 명이라는 우리가 독거노인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동전의 양면관계이지만 이런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노인 문제를 해소하자면 행복한 노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노년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발전도 담보하고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사회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빈곤 문제죠. 아까 말씀 노인 빈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빈곤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이 상대적 빈곤이. 이런 빈곤 문제에 따른 여러 사회 양극화 문제, 이게 이제 국민 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낮추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출산의 원인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노인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를 해소 내지 해결하는데 많은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산적한 과제가 많이 실험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 저출산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1호 법안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하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되게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이 뭐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돈이 좀 필요할 텐데 뭐 예산 확보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여튼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은 이제 몇 년마다 저출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라, 수립하라. 거기 이제 부가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근데 그런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6세 미만 아동. 그렇습니다. 6세면 5세 이하겠죠. 아동수당을 그 월 지급하는 건데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시행되는 양육수당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초점을 두는 건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아동수당이 아주 먼 얘기고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OECD 국가에서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 미국, 터키, 멕시코 정도인데 미국이 아니라 원래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고 기부문화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제도적으로 아동수당이 없어서 그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한 17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얘가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서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다 아동수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동수당이 도입이 그거 하나로 해서 저출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하나의 이정표, 방향 제시는 드는 거예요. 예.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국가가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함께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내용이. 예. 그럼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거 재원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뭐 3조 정도, 4조 안쪽인데요. 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 정권이라든가 현 정부를 비판하고자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조세 부담률이 한 17%에 불과해요. 예. 근데 이게 이명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21% 정도 됐거든요. 근데 계속 조세 감면 제도라든가 어떤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17%에 불과한데 요거를 전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까지 21% 한원만 되면 1년에 대략 30조 원 정도가 예. 대략 그 더 세원이 생깁니다. 수입이요. 그럼 이 정도라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 조세 부담률이 현재 너무나 낮은 상태이고요. 또 더구나 문제되는 게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 진행된 어떤 고소득자로 위한 소득세 인하 또 아주 대기업, 재벌 대기업에 관계된 그 법인세 인하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만 되고요. 정상화된다면 재원 마련은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런 재원을 갖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앞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말씀해서 노인 빈곤 말씀하셨는데 노인 빈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근데 그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좀 노인 필요할까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제일 먼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연금 문제인데요. 예.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지금 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대략 소득 하위 70% 정도 되는 분들한테 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지났다든가 또 부부가 아닌 분들한테 20만 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부부한테는 그 20%씩 감액을 해줘. 예. 그래서 지급하는 건데 이런 기초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평균 수입 자체가 40만 원 정도가 안 됩니다. 뭐 최저 생계비에는 어림없이 없는 거고요. 또 이런 국가 이전 소득과 자식들이 준 그런 합해도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살아갈 수 없는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년 세대에 대해서 물론 노년 인구가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재정상의 부담 문제는 있는데 살아갈 수 없는 노인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파생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기초연금 같은 거를 좀 순차적이지만 지금 20만 원이지만 한 30만 원 정도는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걸 또 우리가 이제 법안을 내고 그러려고 법을 냈죠. 예. 규정을 도입해서 했다는 걸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노인 문제 해결하는데 대한민국은 경로당이라 그래서 왜 각 그 서울도 예. 있고 시골도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도 예, 있고. 그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예. 6만 개 있고 그래서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삶의 만족도 있고 행복치를 높인다면 이 노인 문제 아까 어떤 고독고 140만의 독거노인 문제가 상당 부분 또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노인대학을 활성화, 경로당 노인대학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노인 문제를 좀 해소하자. 그런 법안도 현재 좀 내놓고 있는 상태이죠. 예. 그래서 경로당 노인대학 활성화. 또 그런 거라든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의치틀리가 건강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65세. 이게 그것도 어르신들의 커다란 법안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문제. 노인 일자리가 지금까지는 아주 노인이 열심히 많은 거는 뭐 국가 보건복지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문제는 1년에 한 9개월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거는 뭐 그걸 통해서 어떤 어르신들이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아주 미약한 거죠. 그래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형평의 문제, 불균형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게 퇴직을 하는 순간에 소득은 없어지는데 재산의 부과를 뭐 차량이라든가 집 재산에 부과하다 보니까 소득은 들어오는 게 없는데 건보료는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돼서 지금 이제 개편안 논의가 되고 있죠. 그냥 다 소득 중심으로 가자 이런 건데 실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일정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건강보험료 부과책에 문제가 있는 게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불합리성과 불공정함이에요. 이제 불합리하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직장을 다녀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실업자가 돼. 아니면 정년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소득 올리는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갑자기 보험료가 2배 오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렇죠. 소득은 없든지 줄어드는데, 이제 재산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예. 맞질 않죠. 예. 또 불공정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 가입자한테 피부양자라고 있어요. 그냥 갑이라는 사람이 직장에 나면 그 부모라든가 뭐 자식이라든가 조부모까지 해서 막 처부모까지 피부양자가 되는데 이게 대략 한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 2,050만 명 정도라 그러는데요. 이 2,050만 명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피부양자인데 이 사람이 주택도 갖고 있고요. 예. 집이 뭐 3채, 4채 있는 사람도 있고 소득도 상당한 수준에 의해서 몇 천만 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임대수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그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요. 자식의 피부양자. 예,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자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게 한 2천만이 넘습니다. 2천만 원. 그런데 얼마나 불합리하냐. 지역가입자는 전세만 살아도 예. 월세만 살아도 거기에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있기 때문에 뭐 집이 3채, 4채가 있고 상당한 소득 올려도 이 건강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합리성, 불공정성. 아까 그래서 이거를 대체로 소득 중심으로 해갖고 부과하자는 거예요. 소득 중심에서. 그러면 직장 가입자도 소득 중심, 지역 가입자도 소득 중심, 피부양 제도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재산이 있다는 소득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그분들도 이 건강보험료를 내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제약산업.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산업이 이제 좋은 신약 개발의 성과를 올리면서 이제 수출 산업으로도 좀 각광도 받고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더 뒷받침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대책들이 더 준비돼, 뭐 최근엔 정책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더 준비돼야 한다고 보시고 또 제약계 스스로 또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이 제약산업 자체가요, 대한민국 어느 산업 분야도 대한민국 산업 분야 1등은 한 세계 15위권 안에 들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약산업이에요. 우리가 겨우 1조를 넘었습니다. 1조 원 매출액이. 한미 같은 1조를 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50조가 넘죠. 예. 50조 훨씬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약사에만 맡기면 일정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신약 개발하려면 엄청난 많이 들어가고 장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거를 정부가 R&D 예산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에는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제약산업을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삼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 제약산업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가깝게는 중국이 한 14억 인구 있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 1억이 넘죠. 인도네시아 2억이 넘죠. 뭐 인도 같은 경우. 이런 세계적으로 수출 시장에 정말 넓은 시장이기 때문에 예. 제약산업을 대한민국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삼아서 국가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연구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투자해서 우리가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단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현안 중심으로 여쭙는데요. 좀 개인적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번 만에 사법고시 합격하셔서 7.8기에 6.7기가 됐네요. 사실 6.7기죠. 또 마라톤도 취미로 있으시다고 그러고 또 2010년에는 이제 세종시 지금은 세종시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정부 청사가 원한 고수를 위해서 이제 삭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지금 뵈니까 굉장히 부드러우신데 이게 또 보면은 굉장히 또 강인하신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이랄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구성원이면요, 아무리 사회적 약자든
어떤 사회적 소위 계층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최소한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또 돈이 없어서 말이에요. 수술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돈이 없어서 아이가 충분한 자제가 역량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공부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님은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이제는 사회 통합 면에서 후진국이에요. 예. 세계에서 갈등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갈등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뭐 여야 간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 간의 갈등이 있죠. 계층 간의 갈등이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남북 간의 갈등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합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좀 함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사회 통합과 아까 말씀드린 인간다운 존엄성 있는 사회를 실현을 위해서 좀 원칙과 정도가 좀 실현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 지도청이 나름대로 어떤 모범적인 노블리스 오블리를 실현하면서 원칙과 정도가 실현되는 사회, 좀 윗물이 좀 맑은 사회, 좀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나름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개원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데요. 또 사실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 수준, 이제 좀 뭔가 생산적으로 좀 뭘 좀 해달라. 국회 입법권이 굉장히 커진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 또 대선 있고 그런데요. 그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그 실마리는 어디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국회가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제 국가의 신뢰도를 봐도 뭐 거의 꼴찌 수준이고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국회한테 있는데 우리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예, 스스로 신뢰를 쌓는 그 일정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국회가 오후에 속개할 때가 한 2시에 속개하는데 지난 10년간 봐도 2시에 속개한 적이 없어요. 늘 늦죠. 근데 이런 거 하나부터 우리가 좀 고치고 그래서 국민들 신뢰받는다는 게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는 이러신 것 같아요. 여야 정쟁, 싸우는 거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 당리당략인데 물론 과장되게 알려진 것도 있긴 있지만 과장되게 알려졌더라도 그 책임은 우리 국회의원한테 있잖아요. 국회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우리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어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 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회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가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막중한 책임의식 갖고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일을 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받고 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상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놓여 있는 이게 액자에 지금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선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만든다. 그런 의미신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은요. 운전할 때, 보행할 때 파란불에 건너면 돼요. 빨간불에 서면 됩니다. 아주 기초인 건데. 이게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 사회도 일탈자가 있죠. 위반자가 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한 80-90% 이상 되는 분들은 차를 몰고 갈 때 아니면 걸을 때 빨간불을 딱 서야 되고 파란불을 건너는 사회. 이게 기반이 있을 때 사회가 질서를 비롯한 믿음과 신뢰도 생기는 거고 그게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도 담보하는 거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에 국민들 또 시청자들에게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노라고 포부 마지막으로 좀 밝혀주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저는 최고의 국정과제가 나라의 존망이 걸리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저출산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고 나라의 존속이 없다. 그런 각오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세계 최고로 잘하는 노인 자살률, 또 노인 빈곤율 이 문제를 해소해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노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 양극화 현상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 발전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 양극화를 해서는데도 우리 보건복지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데 정말 몸과 마음을 전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많은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장님이 이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응원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개방해 주시고 또 친절한 답변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